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집에서 세계 속으로 강의하게 된 임종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 때까지 우리가 루이 14세의 청년기에 대해서 청년기, 청장년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보다가 루이 14세가 친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20대 중반부터 이제 문화 정치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베르사유 그 건물의 건축을 또 이제 시작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이제 피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는 한 10편 가까이, 2달 정도 가까이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루이 14세 청년기 때 가장 커다란 서유럽의 사건, 혹은 17세기 서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짝 지겨울 것 같아서 오늘은 프랑스라고 하는 키워드, 루이 14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에 깔고 한번 영국으로 조금 넘어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겠는데요. PD님 슬라이드 1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게 아담 프란츠 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1675년도에 그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스트리트의 루이 14세예요. 마스트리트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기는 한데, 자,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페이지, PD님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3차 영란전쟁의 일부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나이, 이제 그 루이 14세는 35세인데,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어떤 찰스 2세와 비밀동맹을 맺어서 스페인 지배하에 있는, 합스부르크죠. 합스부르크 지배하에 있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라고 하는 곳을 동시에 침공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두 나라를 거의 그로기 수준까지 탈탈 털어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멸망이라고까지 하기는 힘들지만은, 국가의 꼴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왕조나 국가의 꼴이 안 갖춰질 정도로 아주 탈탈 털어먹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루이 14세의 청년기에 가장 이 훌륭했던 총리 중에, 그 신하 중에 하나인 어떤 콜레베르 총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 전쟁을 계기로 이제 외교전에서 이제 맹활약을 벌인다라고 이제 살짝 넌지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 무역에서 네덜란드를 천천히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될 몇 가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 자, PD님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1672년에부터 1678년도까지 있었던 이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앵글로 더치 워라고 불렀던 1652년부터 1674년까지, 원래 흔히들 영란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4차례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4차 영란전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780년도 한 100년 정도를 추가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4차 전쟁은 뺐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란전쟁, 3차 영란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란전쟁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영란전쟁이 났었던 영국 내전, 흔히들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굉장히 이게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왕 프랑스를 좀 벗어난 김에 이 영국으로 조금 넘어와서 이 전쟁을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근데 여러분들 시기를 한번 보세요. 1642년부터 1678년, 근 한 40년 안팎으로 이게 있었던 유럽의 사건이기는 한데, 이게 당시 유럽 사회를 정말 크게 뒤흔들었던 이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었던 애들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세기 전쟁이에요. 한번 100년간의 통계를 보세요. 유럽이 어떤가. 자, 17세기라 함은 1600년도부터 1699년까지를 이제 이 기록사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82년을 전쟁을 했다 그래요. 82년. 근데 이 스페인 82년의 전쟁의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 네덜란드 역시도 통계적으로 62.5년의 전쟁을 했다 그럽니다. 62.5년. 그러니까는 유럽 같은 경우가 그 동원 체제 같은 거에 굉장히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아가 굉장히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자아가 비대화된 오늘날 유럽 역시도 자기네들 DNA에 뭔가 필요한 어떤 공권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 두 말 않고 깜빡 듣는 게 또 있어요.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 북미 애들 보면은 그게 아마 이런 오랜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나왔었던 어떤 이 피로감에서 나오는 어떤 합리성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영국 같은 경우에는 43.5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43.5년. 그리고 뭐 거의 뭐 시기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42.5년. 근데 이 당시에 동원됐던 함선 수나 이제 그런 통계는 제가 좀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고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함선이 가장 많은 게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함선과 상선이 가장 많은 거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자, PD님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가 42.5년이라고 하는 전쟁을 그 스페인보다 거의 절반 수준의 전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발루아 왕조에서 부르봉 왕조로 넘어오는 국내 정치의 어떤 과도기였었고, 그 얼핏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게 수입이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상당히 대외통상무역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프랑스가 자기네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 이 독특한 국제정치 사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2.5년이었기 때문에 스페인보다 사람들이 덜 죽었느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정에 엄청나게 치중을 했었던 시기가 엄격히 따지면 16세기고, 그 16세기 때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이제 바티칸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돈독히 유지를 했었던 태양왕 루이 14세 혹은 이제 이 루이 13세 같은 그런 왕들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후에 어떻게 네덜란드를 무역에서, 국제 무역에서 제압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죠. 한 나라 사례만 보면은 절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시계 태엽을 뒤로 조금 돌려서, 이제 지난 시간 때까지 우리가 그 튜더 왕조 마지막의 영국 군주가 누구라고 했죠? 예. 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딱 그것을 끝냈는데, 그 영국 얘기는 일단락 지우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계 태엽을 다시 엘리자베스 1세로 조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PD님 슬라이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도에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식민지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를 했다거나 프랑스가 알제리를 지배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식민지와는 매우 다른 겁니다. 여기서의 식민지, 콜로나이즈라고 하는 것은 재와 획득의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자원일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에서는 뭐 원주민들도 살아갔는데 그 원주민들 제압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 식민지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 영국이 해상무역에 적극 나서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제도라고 하는 것을 개편을 했고, 뭐 징세도 많이 낮춰졌는데, 자, 세 번째, 동인도 회사를 설립 비준을 했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외 통상무역, 영국 외부의 통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을 할 수 있는, 혹은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이든지 간에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취하고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회사, 컴퍼니를 비준을 하게 되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하면은, 이거 동인도 회사는 따로 다룰 겁니다. 그것만 한 2주 다뤄야 됩니다.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 네덜란드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동인도 회사라,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도 있었고, 덴마크에도 있었고, 19세기 가면 스웨덴, 노르웨이, 전 유럽의 동인도 회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을 영국과 네덜란드로만 국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 유럽적으로 왕실이 자산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상단이었던지 간에 전 유럽이 국가가 대외 무역을 총괄을 하는 하나의 상선 집단 혹은 무역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인도 회사로 통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고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무튼 엘리자베스 1세가 비준을 했는데, 자, 엘리자베스 1세 하면은 동인도 회사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엘리자베스 1세의 아주 전통적인 이 애인이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월터 롤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1556년도에 1565년도에 엘리자베스 1세 그 즉위를 하고 한 6, 7년 후에 버지니아 컴퍼니, 버지니아 회사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이익은 없었지만, 북아메리카가 가지고 있었던 뭐 모피 가죽이라든지 뭐 북아메리카에서 뭔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취급을 했었던 게 버지니아 컴퍼니라고 회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얼마 전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비준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조세제도는 나중에 19세기 가서 빅토리아 여왕 때는 아예 거의 기부 형태로 받지 조세를 거의 폐지 수준까지 갈 정도로 대외 통상무역에 이 징세를 많이 낮췄었고요. 자, 그리고 사략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프라이베티어라고 하는 건데, 프라이베티어 하면은, 사략선 하면은 남미에서 가지고 오는 스페인에 어떤 은과 금을 실어오는 선상을 배를 털어먹은 게 이제 그 사략선 활동을 통한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략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있기는 해요. 엘리자베스 1세 시절과 영국이 스페인의 상선을 프랜시스 드레이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털어먹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략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성공률이 한 10%도 안 돼요. 10대 가면은 한두 대 정도 간신히 이제 털어먹는 거. 근데 그것도 페이크가 많아요. 금인 줄 알고 털었는데 그 안에서는 막상, 그렇죠, 이 돌이 있다든지. 물론 이제 스페인도 상당 부분 초반에 많이 털려가지고 그 뒤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막 역정보를 뿌리고 막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의 또 다른 특징이 이 가톨릭 혹은 캐솔릭을 탄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캐솔릭은 전통적으로 영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탄압했다 풀어줬다 탄압했다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그 다음에는 바로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핏 알기는, 이름은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성공의 교도들이나 오늘날 이제 우리 캘비니즘이죠. 거기에서 제임스 1세 얘기를 근근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신약 성서를 처음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번역했었던 사람. 그래, 신약 성서가 진작에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거의 1517년이 됐는데 한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번역이 됐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죠. 전제군주제 시대 때는요. 출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이게 이 프라이빗 퍼블리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 퍼블릭 말 그대로 이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편찬을 했던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민간에서는 신약 성서는 다 봅니다. 다 보고 영어로 번역된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영국 왕실의 자금을 받고 오다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그 성경 신약 성서를 편찬을 했었던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1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번역됐고 엘리자베스 1세 때 펠리페 2세에 의해서 사실상 전쟁의 상황이 되어 있었죠.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을 그 칼레 해전 이후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 해상에서의 어떤 패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스페인이 해상 패권을 잃어버린 건 사실상 1700년도 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는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을 하지 못할 정도지 사실상 요 지중해와 유럽의 어떤 해상 패권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스페인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도 스페인과 국교를 정상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들,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 참여를 은근히 허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게 되면 후임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해도 평타를 칩니다. 잘해도 평타를 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죠. 사실 제임스 1세 역시도 엄격히 따지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왕가와 스코틀랜드 지역을 영국의 왕실로 병합을 시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토막 상식을 말씀드리게 되면 영국은 화폐 단위가 파운드죠. 근데 여러분들 스카티시 파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스카티시 파운드, 제가 예전에 에딘버러 지역을 한번 여행을 했다가 50파운드짜리를 하나 쓴 다음에 거스름 돈을 딱 돌려받았는데 28파운드인가를 아마 딱 돌려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20파운드짜리하고 5파운드짜리가 돈을 못 버던 돈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스카티시 파운드예요. 지금도 영국은 잉글랜드 파운드와 스코틀랜드가 파운드 돈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그거를 가지고 런던에 와서 딱 쓰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지역에 가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본 경우가 많아요. 영국 사람들도 스카티시 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못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제임스 1세 시절에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가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영국의 어떤 의회, 소위 얘기해 브리티시 펄러먼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스코틀랜드 자체가 영국의 여왕을 자기의 최종적인 군주로 모시고 스코틀랜드도 정치 행정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스코틀랜드 축구를 할 때 보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따로 전부 다 그 잉글랜드 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통이 사실 제임스 1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튜더 왕조가 아니라 스튜어트 왕조 초대 국왕이 이 제임스 1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국교 정상화하고 영국형 왕권 신수라고 하는 것을 해요. 자, 짐은 곧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프랑스의 왕권 신수라고 하는 거는 루이 13세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 왕이라고 하는 건 신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 프로파간다의 하나의 타이틀이 이 왕권 신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칸쳐진 거에 미 동부 13개 주를 공식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자, 이게 앞서서 엘리자베스 1세가 얘기했던 식민지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예요. 자, 미 동부 13개 주, 이건 나중에 한 150년 후쯤에 이 조지 3세 때 조지 3세 역시도 어떻게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에서 명분을 잡죠? 영국 왕실은 미 동부 13개 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라는 그 얘기가 있죠. 그때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단위의 국가 혹은 이 어떤 이 주별로 이제 지금도 뭐 연방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게 United가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공식 명칭이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 경찰 혹은 이 국내 정보기관 아니면 범죄자가 주를 바꿔도 해당 지역의 경찰은 그 범죄자를 체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체포를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금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미 동부 13개 주, 뭐 보스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뭐 이제 뭐 그런 지역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때 영국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그 잉글랜드 지역을 벗어나서 대외에 자신들의 영토를 인증을 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증을 받았던 거의 뭐 최초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 문서적으로 다뤄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북미 지역 거주민들을 향해서 상당히 포갑 정책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그 서부 활극 미국 영화들 보면은 왜 그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들이 서부를 개척을 하죠. 서부를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이 가서 거기에 깃발 꽂으면 자기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토착 정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자율권까지도 나중에 이제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혹은 남북전쟁 시기 때까지도 서부 개척이 안 끝났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서부 개척이 끝나요. 아편전쟁 전후로 했던 그 시기에. 그래서 이 당시에 미동부 13개 주 북미 지역 거주를 향한 포갑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이고 이 당시 개념으로 봤을 땐 그냥 정복전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재위 기간에 30년 전쟁이 발발해서 영국도 어쩔 수 없이 30년 전쟁에 빠져들었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22년을 통치를 하기는 했지만 뭐 짧다면 짧지만은 그 엘리자베스 1세나 다른 왕들에 비해 짧은 거지 이 사람 자체도 상당히 할 거는 많이 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전임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역사에 묻혀지는 왕이 돼버렸던 게 이 영국 이 스튜어트 초대 왕인 제임스 1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자, 그리고 이 제임스 1세가 죽고 나서 나왔던 왕이 이 전 페이지입니다.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1세. 그래서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적인 사료를 봤을 때 좀 자뻑 기질이 굉장히 심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스튜어트 왕조의 2대 국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고 전 세계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찰스 1세는 차치하고서라도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카톨릭과 이 어떤 이 청교도들 간에 굉장한 문제가 많았는데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루이 13세를 보고 굉장히 매료가 됐었다 그래요. 루이 13세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상당히 따라하고 싶고 원래 영국 왕들이 프랑스 왕을 많이 모방을 해요. 복식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치도 굉장히 심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의회를 사실상 해산을 시켜요. 그래서 11년간 의회를 맡거든요. 자, 영국은 오늘날까지도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왕실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난 한 150년간 한 200년 가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원칙을 잘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는 영국 역시도 오늘날 그 의회 문을 닫아 걸 수 있는 것은 버킹엄에 있습니다.
영국 군주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대신 의회가 열렸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예산 책정이라고 하는 게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영국 왕실의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문을 오늘날 엘리자베스 2세가 닫아버린다 한다면은 예산 집행이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의회를 11년간 의회를 막아요, 사실상.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 때는 버킹엄 역시도 징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립된 징세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버킹엄에서. 이 의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한마디로 저 말 많은 의원놈들을 조금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그런 심리에서 한 건데, 그 의회들 11년 동안 열지 않아 버리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저 찰스 1세를 어떻게 잡아 조질까라고 하는 회의가 많이 논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권기간에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데,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 혁명.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왕당파와 의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네 번째 줄에 왕당파와 의회파 하면은, 왕실 귀족들이나 귀족들은 전부 왕당파고, 의회파나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상선무역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을 의회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트 왕조죠. 전통적인 세습 귀족인 이전에 튜더 왕조의 귀족들 중에 의회파를 지원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왕과 요 왕실 측근 귀족들은 친할 수도 있지만, 친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이 궁정에 관련된 친인척들이 의회파를 지원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왕당파 같은 경우에는 찰스 1세 버킹엄이라고 한 곳에서 전통적인 후원을 받았던 해외 무역 세력이라고 하는 거, 그 무역 세력도 절반은 의회파고 절반은 왕당파예요. 그래서 왕당파가 전부 귀족이나 왕실 귀족들이 아니고 의회파라고 전부 평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자, 그래서 이때 국왕 주권에서 의회 주권으로 상징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카운셀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사실상 그 전에는 커먼 카운셀이라고 불렀던 게 브리티시 카운셀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게 이 찰스 1세의 의회 해산 이후에 잉글랜드 내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에 30년 전쟁이 종결이 됐어요. 자, 뭔가 짚히는 거 없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 유럽이 절대왕정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30년 전쟁, 위그노 전쟁, 스페인 프랑스 전쟁, 똑같은 전선이라고 할지라도 복수의 전선이 하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재위 기간에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벌어지고 나서 루이 14세를 향한 어떤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죠. 자, PD님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루이 14세가 10살 때, 그때 프롱드의 난에 쥐일 마자랭이 맹활약을 했었던 시기가 정확하게 30년 전쟁이 종결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 영국 역사에서 거의 영국 역사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서 처형을 당한 두 번째 왕인 찰스 1세 시절에도 뭐예요? 30년 전쟁이 종결이 되는 거의 30년 전쟁이 끝나는 그 끝 무렵에서 곧바로 왕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영국도 30년 전쟁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유럽이 전쟁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바뀌었던 정치 세력 혹은 신진 정치 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치 세력을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프롱드의 난, 영국의 명예혁명, 자국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땐 전쟁 이후에 그 군주에 대한 어떤 지분을 요구를 했었던 사람들이 뭔가
사인이 맞지 않았을 땐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있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영국 내전,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끝나고 영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사형을 당한 왕이 불행히도 찰스 1세인데, 자, 첫 번째로 영국에서 그 처형을 당한 군주가 혹시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튜더 왕조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리 1세 이전에 9일인가요? 19일인가요? 아무튼 한 달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영국 의회에서 처형을 당한 첫 번째 군주가, 의회 승인을 받고 처형을 당한 첫 번째 군주가 이 제인 그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인 그레이가 죽고 나서 한참 거의 근한 100년 후에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도 영국 의회에 의해서 목이 댕강 잘리게 되는 그 아주 불행한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큰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이게 어떤 과도기 상황이 와요. 근데 그 과도기는 반드시 내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프롱드의 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어떤 이 카톨릭의 도움을 통해서 진압을 했었는데, 이 당시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1세 요 두 왕도 카톨릭에 배타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더 이 잉글랜드 내전을 깊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렀었던 배경 중에 하나도 카톨릭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었던 사람들 중에 그 정치 세력이 정말 대부분 이 잉글랜드 내전에서 의회파로 돌아섰던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영국은 끊임없이 카톨릭은 영국의 그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을 투영을 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그림 선물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예,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보면 대형 박물관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죠? 예, 공짜입니다. 런던 가면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게 되면은 교황이 영국 왕실한테 보냈던, 버킹엄에 보냈던 굉장히 많은 선물들, 그것도 약간 약간 B급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기프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시기 때 성공회와 어떤 퓨리턴트들, 이 청교도들을 갖다가 정치에 독점을 하고 있는 그 사이를 자꾸 삐짓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브르 박물관보다 대형 박물관이 훨씬 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루브르 박물관은 물론 그림 같은 거죠. 근데 조각이라든지 이집트 신전의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물의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보면은 브리티시 뮤지엄이 사이즈도 루브르 박물관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 영국 자기네들이 어떤 식민지 과정에서 뭐 탈취를 해왔던 거, 착취를 해왔던 거, 혹은 왕실끼리 선물을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그 컨텐츠들이 대형 박물관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표 사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짜입니다. 간혹 돈을 조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무슨 뭐 특별 전시회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때만 돈을 받는데, 대형 박물관 가면은 이 당시 때 중요한 건 카톨릭 세력은 영국 왕실의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 자, PD님 슬라이드 8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청교도 혁명. 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 잉글랜드 내전하면은 저는 이 명칭은 조금 안 바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어떻게 요즘은 잉글랜드 내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썼는데, 이거는 너무 종교적인 색이 짙다고 해서 바뀌었는데, 사실상 뭐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쟁만을 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청교도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잉글랜드 내전하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잉글랜드 역사에서 내전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그런데 청교도혁명에서 공식 명칭은 사실 바뀌든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쓰기는 하죠. 근데 이게 1642년부터 51년까지 있었던 영국의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여러분들 이 얼굴 좀 알아보시겠나요? 예,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터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아일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올리버 크로멜인데, 이 여기에서 네이즈비전투 배틀 오브 네이스비라고 하는 곳에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다른 지휘관들한테 이게 서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제 1800년도에 18세기 말에 나온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림 잘 그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청교도혁명의 상징적인 그림이긴 한데, 청교도혁명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고,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청교도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9년간의 이제 거의 잉글랜드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내전인데, 자, 여기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혹시 이 유니언잭 한가운데에 이 악기 보이시나요? 예, 악기 보이시죠? 이게 이 악기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D자 형태의 악기 보이시나요? 영국 역사에서 우리는 영국 하면은 자꾸 왕실만을 떠올리는데,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공화정을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공화정을 실시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의회파가 당연히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1649년부터 1660년까지 잉글랜드 연방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는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워낙 터프한 애기 때문에 영국에서 군주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왕을 안 세워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폐지시켜요. 실질적으로 폐지를 시키는 그 시기가 영국 역사에서 근 1000년 동안 1500년, 뭐 더 넓게 가죠. 영국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버킹엄은 1000년 역사를 지녔다. 예, 1000년 역사가 맞기는 한데, 잉글랜드 연방 시기가 공식적으로 11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653년도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한 4년 후에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를 어거지로 병합을 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제임스 1세 같은 경우가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지 않았나? 예스, 그건 맞는데, 제임스 1세가 병합을 한 건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정치 행정이 분리 독립된 형태, 심지어는 화폐까지 분리 독립된 형태의 어떤 병합이었고, 그 스코틀랜드가 군주만 영국의 버킹엄의 왕이나 여왕을 모셨다 뿐이지 완전히 행정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병합해 버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프랑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영국 애들은 간접 지배고 프랑스 애들은 직접 지배를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모든 행정 연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딱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심했죠. 찰스 1세가 죽고 나서 이 잉글랜드 내전이 그 뒤로 2년 동안 더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끊임없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과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거하고 처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지, 결코 그 뒤로 찰스 1세가 목이 쳐졌다고 전쟁이 끝났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49년부터 60년까지 이거를 또 잉글랜드 연방이라고도 부르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화정을 겪었던 시기라고 정치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공화정. 그리고 또 하나, 청교도 윤리를 바탕으로 정교합치적인 통치. 자, 이게 왜 청교도 혁명이고 왜 이 카톨릭을 갖다가 바티칸에서는 이 올리버 크로멜을 갈아 마시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일랜드 국교가 뭔지 아시죠? 네. 뉴욕 가보시게 되면은 다우닝 뭐 밴덤 스트리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의외로 이 캐사들이 성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면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유대인, 그리고 네덜란드와 요 아일랜드 이민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한 뉴욕이죠. 이때 이 올리버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하도 무시무시하게 잡아 죽였기 때문에
카톨릭을 그 전에도 카톨릭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아일랜드는 자기네들 전통은 카톨릭의 정통성을 두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청교도 혁명의 여파라고 하는 게 스코틀랜드를 직접 통치하고 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윤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톨릭은 배제는 시키긴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좀 이 영란전쟁을 설명을 했던 엄청난 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경제적 여파입니다. 상업보호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비게이션 액트,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비해요. 항해법을 만든 건 엘리자베스 1세인데 항해법을 재정비하는데 훨씬 더 잉글랜드에 유리하게끔 이제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조선업, 해운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한 원인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여파,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영국 최고의 경제적인 여파라고 하는 것은 즉 동인도 회사가 아주 획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하나의 발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물입니다. 혁명 이후에 경제가 말아먹는 게 아니라 혁명 이후에 경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 중에 하나고, 나중에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추가로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2배, 3배 커지는 이 발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의 혁명과 다른 대륙계 유럽의 혁명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복 지역에서 징세를 과도하게 거두는데, 여기서 정복 지역이라 함은 미국 동부 13개 지역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부 지역. 근데 그 당시에 캐나다는 거의 원주민 수준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유럽의 상단들이 가서 그 해당 지역에 어떤 물품을 자기네들이 맘대로 독점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무역 통상 지역이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영국 왕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 정통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바로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면은 올리버 크로멜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 공식 명칭이 로드 프로텍터예요. 로드 프로텍터. 호국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국경.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있고 수상을 혹은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르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라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가의 총책임자이자 군주는 아니고 그냥 이 오늘날 총리의 직을 겸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은 로드 프로텍터인데 런던 의회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여러 차례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올리버 크로멜은 호불호가 아주 엄청나게 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떤 대외 통상무역의 자유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올리버 크로멜은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유파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그거를 갖지 않지 않나요? 저도 그러는데 아마 프랑스 혁명의 트라우마가 인류에 줬던 그 무시무시한 충격과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경제라고 하는 게 나폴레옹이 탄생하기 전까지, 나폴레옹이 탄생한 이후에도 영국 경제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 1차 프랑스 혁명 나고 한 몇십 년 후에 그 영국 경제가 프랑스를 뛰어넘게 되죠. 그거는 실패한 혁명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공포정치, 포갑정치 다 있어요. 왕의 목을 자른 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 의회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올리버 크로멜 동상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템즈강에서 봤을 때 런던 의회의 정문은 템즈강을 끼고 좌측에 있어요. 근데 그 좌측에 돌아가다 보면은 보통 의회가 기다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기다란 직사각형이라고 본다면, 기다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실 비스듬히 육각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한 어떤 이
U자 모양인데 U자에서 동그라미를 빼면은 어떤 모양인지 대강 아시겠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서 서쪽문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올리버 크로멜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찾으려고 한 몇 바퀴 뺑글뺑글 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같은 지역만 한 2번 돌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커버웨이인데 별로 그렇게 딱히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런던 의회 앞에 오늘날까지 크로멜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 의회에 아주 획기적인 한 획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의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초기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청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의회 정치가 이 대중정치, 서구는 유럽에서 스웨덴 빼고는 전부 다 양원제입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단원제, 우리나라 같은 단원제 국가는 스웨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원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뿌리 박히게끔 어떤 양당 정치, 이 정당 정치의 구조를 잘 다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호국경 로드 프로텍터 올리버 크로멜인데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올리버 크로멜한테 호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대물림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의 아들인데 올리버 크로멜 같이 이렇게 뭔가 활동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1660년에 사실 1658년도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잉글랜드 내전 끝나고 얼마 후에 죽거든요. 자, PD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올리버 크로멜 호국경, 이게 생몰년도가 1658년도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장수한 건 아니죠. 환갑 전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교도 혁명 당시의 의회파였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철기군을 조직해서 왕당파를 제압했죠. 근데 그 철기군뿐만이 아니라 의회파가 병력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회파가. 그리고 이때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를 곧바로 동시에 제압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제일 먼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법을 갖다가 다시 이 재정비를 하는데 동인도 회사에 크로멜 특허를 부여를 해요. 크로멜 특허. 크로멜 특허는 뭐냐면 왕실에서 받은 특허에 의회가 부여한 특허를 추가를 하는 건데 동인도 회사 해외에 나가 있는 상선 집단한테 뭐를 하냐면 교전권, 독자적인 외교 권한, 군사상의 권리를 모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영국은 의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영국은 의회가 사실상 2개였습니다. 동인도 회사 의회가 있었고, 말 그대로 영국 의회인 브리티시 카운슬, 브리티시 펄러먼트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영국은 사실상 의회가 2개였는데 동인도 회사 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가서 현지 인도 지역에 있는 의견 수립에 자기 나중에는 의회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전부 다 크로멜 특허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전권이라고 하는 거. 자, 동인도 회사는 군대를 따로 뽑아요. 예. 그 영국 해군의 공식 명칭이 로열 멀천트 오브 로열 네이비 오브 멀천트인가요? 하여튼 멀천트가 들어가요. 상선연합의 준말이 영국 해군의 공식 명칭입니다. 나중에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건 진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영국이 함선과 포선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동인도 회사 인도에서 제작했던 배가 사거리도 늘리고 어떤 배를 빨리 정박을 할 수 있고 사이즈를 늘리면서 물동량도 늘리면서 거기에 전투병도 추가로 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하고 획기적인 해전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인데 이 동인도 회사의 함대가 나중에 영국의 함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함대를 더 근대적인 형태, 더 포의 사정거리를 늘려놓고 뭔가 이 함대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버렸던 게 사실상 이제 이 당시인데, 자, 이제 PD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크로멜 특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크로멜 특허와 이 올리버 크로멜이
승인을 했었던 항해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란 전쟁이 시작되는 배경이 정확히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득불이하게 이 청교도 혁명을 안 다룰 수가 없었는데, 사실 청교도 혁명 역시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아무리 제임스 힐스가 잘했다고 해도 제임스 힐스한테는 설마 들이대지는 못했는데, 30년 전쟁이 끝날 무렵,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전부 이 프랑스와 영국은 커다란 내전에 돌입을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쟁의 여파라고 하는 것은 지배 세력을 반드시 교체하는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되는 어떤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륙계 유럽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있었고, 영국은 어떻게 이 대외 통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덜란드와 영국은 어떻게 대외 통상무역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의 무역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까지 여파를 미쳤는지, 그리고 또 항해법은 뭔지, 항해법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미뤄야겠고요. 영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 크다란 거 배운 거 있죠. 군주제가 폐지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정확히 잉글랜드 이 연방 시기라고 하는 것을 겪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잉글랜드 연방 시기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해서 아예 행정 조직을 통합해버려요. 말이 좋아서 행정 조직의 통합이지, 그거는 해당 지역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자기네들의 지배 방식을 완전히 교체를 해버렸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공식적인 자신들의 국가 군주는 엘리자베스 2세긴 하지만 행정과 의회는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역시도 스튜어트 왕조라고 하는 게 사실 스코틀랜드 혈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를 병합시켜 버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야, 우리의 군주는 스코틀랜드 혈통과 잉글랜드 혈통의 교합이 섞인 거야 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일랜드는 카톨릭과 연합을 해서 아주 그 다음부터 거의 400년, 불과 몇십 년 전까지입니다. IRA라고 하는 게 1980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공식 해체는 92년도까지 있었죠. 그 아일랜드 리퍼블리컨 아미라 그래서 왜 테러리스트라고, 본인들은 독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소프트 타겟을 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테러라고 봐야 되는데, 그 테러범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올리버 크로멜의 이런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기 때는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치고 군주제를 폐지시켜 버렸는데, 그 아들인 리처드 크로멜에 와서는 다시 왕정 복고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왕정 복고는 왕을 다시 갖다가 앉히기는 했지만, 제임스 1세,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의 측근들을 앉히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점점 더 오히려 의회의 통제를 많이 받았던 게 이 명예혁명이고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영란전쟁의 시초가 됐던 항해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 차례의 영란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